이 무렵에 북한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았어요.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만주에다가 중화공업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한반도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완전히 차단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독한 결핍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물질적 결핍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은 소위 정크무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크라고 하는 거는 돛단배, 범선을 말하거든요. 중국의 이 산동반도나 이런 데에 일본군들이 남겨놓은 군수창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중국인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범선에다가 싣고 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상인들은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를 들고 나가서 서로 교환하고 하는, 이게 이제 정크무역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한진그룹을 창업한 사람이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진이라고 하는 것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그 정크무역으로 들어왔던 그 수입품들,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남한이 안고 있었던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산업시설을 남겨놓고 가기는 했는데 기술자들이 다 일본 본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걸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 설비들은 뭡니까? 그냥 고철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적산 재산들, 적산 기업들을 인수하고서도 대부분은 그냥 그거는 땅일 뿐이지 거기에 있는 기계 설비들은 그냥 뜯어서 고철로 팔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일본인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억류를 하기도 하고 또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일본인 공장들은 꽤 왕성하게 작동이 됐던 거예요. 70년대까지도 그렇게 그 공장들을 일본인들이 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남쪽에서 과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이 북으로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또 경성제국대학에서 가르치던 조선인 이공계 교수들, 김일성이 이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토 제국대학에서 비난론 개발에 성공했던, 그리고 교수 자리까지 올랐던 리승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화학공학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6.25 전쟁 때 김일성이 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소련이라든가 동유럽에 유학까지 시켜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가면서 지식인들을 끌고 가는 거죠. 1960년대에 북한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나가는데 남한은 좌우가 서로 나뉘어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 군정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권하고 요구했던 거 뭐냐, 일본에다가 쌀, 수산물 이런 거 수출하고 일본 공산품 좀 사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봐라 라고 미 군정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독한 반일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끝까지도 교역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저환율 정책을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높이 만들어 놔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이 싸져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1달러당 환율은 1,000원, 이게 맞아, 이게 적당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끝까지 180원을 고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뭐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수출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 물건을 달러 가치로 표현하게 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1938년에 삼성상회라고 하는 걸 대구에 창업을 했고, 해방이 되자 서울에다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병철은 삼성물산 직원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사할 게 없는가 하고 둘러보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제품이 있는 거예요. 바로 탄피예요. 서로 뭐 총을 쏴대고 이러니까 전장에 탄피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잖아요. 이걸 수거해서 이걸 수출하면 이건 엄청난 고철이다, 이런 데 착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탄피를 수거해와라,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래서 탄피를 수거에다가 그거를 망치로 두드려서 다 펴서 일본, 홍콩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제철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되니까 꽤 괜찮은 값에 그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수출 대금을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팔았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수입해서 팔던 거를 직접 제조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1제당이었고요. 또 홍콩 같은 데서 영국산 모직물들을 수입해다가 팔았는데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 그게 골든텍스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LG입니다만은 아키화학을 창업한 사람이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화장품 동동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팔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병이 잘 깨지다 보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미국에서 이 플라스틱 성형 기계를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화장품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꼭 화장품 그릇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 바가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공장들은 다 이게 수입 대체 공장들인 거죠. 해외에다가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대한민국에게 정말 중요한 생명줄, 그건 미국 원조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군사 원조와 더불어서 밀가루, 면화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한국인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그 원조 물자들을 시중에다가 매각을 하죠.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사다가 일상생활을 꾸려갔던 거죠. 근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밀가루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결혼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왜 결혼하고 국수가 서로 연결됐을까? 결혼식 때가 돼야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바로 국수였던 겁니다. 밀가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원조 물자를 그걸로 주고 나니까 밀가루는 정말 흔한 음식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먹을 거 없으면 밀가루를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 먹고 뭐 하는 뭐 그런 일들이요. 그렇게 미국이 많은 원조들을 줬는데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공하기 위한 산업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분 공장, 밀가루 공장들, 제1제당 같은 거 이거 다 밀가루 공장들인 거고요. 또 제당 공장, 설탕 만드는 공장이요. 또 면 방직업, 무슨 면방, 뭐 경성방직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게 다 미국이 준 원조 물자들을 가공하는 그런 산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다 흰색이잖아요. 색깔이 다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1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조 물자의 구성을 두고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 군정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미 군정은요. 원조의 대부분을 식량, 생필품 이런 걸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말이야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게 제일 급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당연히 그게 제일 필요하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뭘 요구를 했느냐? 산업시설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생산을 해야 되니까 기왕 도와줄 거면 좀 생산 설비를 도와줘라 우리한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최소한 원조 물자의 60% 정도는 공장 설비, 기계, 비료 같은 이런 생산재 이런 걸로 달라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1956년 이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시로 열렸는데 여기서 서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원조 물자 30%는 그러면 생산재로 줄게, 70%는 소비재로 줄게.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미 군정의 입장에서는 100%를 다 이런 식량이나 뭐 생필품으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30%까지 생산재를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 삼백산업 있잖아요. 이거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또 충주비료공장, 인천제철, 시멘트 공장들, 판유리 공장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원조받은 자금과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100%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들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기업, 즉 적산 기업들의 불화, 그것도 이 땅에서 민간 기업이 생겨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현재 한화그룹이 된 그 한국화약, 또 현재는 SK가 된 선경직물, 또 두산이 되어 있는 오비맥주, 해태, 동양시멘트, 이런 현재 굴지의 기업들, 이게 다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그 적산 기업들, 공장들, 그것을 불화받아서 새로 출범한 그런 기업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북한에는 남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적산 기업, 적산 공장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그거 다 국유화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우리는 그것을 민간한테 불화를 했고 민간이 그걸 받아서 발전을 시켜서 현재 산업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지개혁도 이승만 대통령이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에요. 해방 당시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농민이었고요. 그 농민의 80%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작을 붙이는 사람은요, 마치 지주의 노비 비슷한 심리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이거는 뭔가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건 뭐 농지개혁은 우리만 했던 게 아니고 미 군정도 일본에서 똑같은 농지개혁을 했던 거고요. 대만에서도 농지개혁을 하고 북한, 중국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썼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주의 땅들을 다 유상몰수를 했는데 그 유상몰수의 대가는 지가 증권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게, 이런 증권을 줬던 것이죠. 그리고 소작인들한테 그것을 나누어 줬는데 아주 저가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생산하는 것의 몇 %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줘라, 이런 방식으로 매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인플레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무상으로 분배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법적으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런 방식을 썼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자격농이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주한테 예속되어 있었던 이 소작농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그 신분이 풀려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자유사회가 뿌리를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1950년대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한 경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부는 미국 원조 물자를 시중에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재정 운영을 했고요. 일반 국민들은 그 물건을 사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7년부터요, 그 원조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 경제는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그러던 중에 부정선거 사태까지 터지게 됐죠. 그리고 1960년 그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인 거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44세이던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해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남쪽에만 갇혀있던 나라였었는데 본격적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나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100년 제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